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또 운영체제의 작업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CPU를 사용할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정책, 방법인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란 것은 운영체제의 멀티태스킹 성능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우리 교재나 수업 시간에 소개한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조금 더 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실제 운영체제의 멀티태스킹 성능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나 리눅스 등에 들어있는 스케줄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 간단한 알고리즘 에서 그치지 않고 매우 미묘한 어떤 정책까지도 복잡하게 관리하는 스케줄링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앞에서 배운 스케줄링의 성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시되고 있는 5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아래 하나 더 얘기하면 6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그 공용 체계에서 소개되고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실제 운영 체제에서 이것 중에 하나가 그대로 구현됐다라기보다는 운영 체제에서 스케줄링을 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제 운영체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것들 기본으로 해서 각 운영체제는 조금 더 복잡한 스케줄링 또 프로세스 선택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간단히만 언급을 하게 되면 선입선출이라는 것은 비교적 아주 제일 간단한 방법에 속하는 거고, 레디큐에 들어있는 프로세스들을 말 그대로 P4Q로 유지하면서 다음번 CPU를 차지할 프로세스는 맨 먼저 들어온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런닝 상태를 선택하도록 한다라는 게 선입선출이가 되겠고요. 최단 작업 우선은 레디큐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들이 들어온 순서, 실행을 시작한 순서와는 관계없이 다음번 실행하려고 할 때 이 프로세스가 실행할 CPU 시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는 10초가 필요하고 어떤 프로세스는 1초가 필요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CPU의 런닝 상태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있는 우선순위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레디큐에 들어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이 되는데요. 바로 그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프로세스 중에 어떤 놈을 선택하냐, 즉 어떤 놈이 선택의 우선순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에서는 이 우선순위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행시간이 짧은 놈,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어떤 루트라는 유저가 실행한 프로세스는 우선순위가 높고 일반 유저가 실행한 프로세스는 우선순위가 낮고, 이렇게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서 사용자한테 사용자 입력을 단순히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우선순위를 낮게 하고, 또 어떤 그 중요한 인풋에 대해서 그 반응을 보여주는, 보통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군가 외부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온도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우선순위를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긴급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레디큐에서 그것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합리적인 스케줄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현대의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거의 모든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기본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복잡한 걸 얹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난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멀티태스킹, 타임 쉐어링 얘기를 할 때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라운드 로빈이 아닌 앞에서 얘기한 FIFO, shortest first, priority scheduling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번갈아 가면서 CPU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번갈아 가는 속도가 빈도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하나씩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CPU의 시간을 아주 짧은 단위로 쪼개 가지고서 그 짧은 시간마다 강제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번갈아 가면서 CPU를 사용하도록 하게 되면 각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조금 실행하고 쉬고 또 조금 실행하고 쉬고 하는 이런 좀 어색한 실행 패턴이 되긴 하지만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빠르게 번갈아 감으로써 마치 실제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러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에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의 다음번 응답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또는 외부 입력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타임 쉐어링에 기반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모든 현대 스케줄링에서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도 거의 대부분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라운드 로빈으로 하되 프라이어티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복잡한 걸 얹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있는 다단계 큐 스케줄링 방식은 사실 앞에서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링 방식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보여주는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입 선처리 같은 경우는 그냥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들어오더라도 그 놈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 우선순위를 모르는 CPU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먼저 들어온 순으로 CPU를 다 사용하고 그 다음 끝나면 곧바로 또 CPU를 사용하고 또 CPU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CPU가 노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우선순위의 개념이라든지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응답 시간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장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단편적인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각각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체제를 하더라도 어떤 프로세스에서는 우선순위를 높여가지고 우선순위에 기반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떤 프로세스는 뭐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CPU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프로세스들을 레디 상태인 것들을 큐로 묶어가지고 큐로 연결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큐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둔다는 것입니다. 레디 상태이지만 첫 번째 레벨의 큐, 다단계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레벨의 큐, 두 번째 레벨의 큐, 세 번째 레벨의 큐 이렇게 여러 개를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큐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프로세스들을 배치를 하고 그 각각의 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의 스케줄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단계 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큐인데 피드백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은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될 때는 선입 선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큐에 넣어놨는데 이게 좀 실행되고 나서는 응답 시간이 중요하게 돼가지고 라운드 로빙이나 우선순위가 더 좀 적용이 돼야 될 이런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먼저 큐를 나눠가지고 적용시켜 놓긴 했지만 다음번 돌아와서 그러니까 한 번 실행이 되고 CPU를 놓치고 다음번 큐로 들어갈 때는 자기가 원래 들어갔던 큐가 아니라 그 다음번 실행에 더 적합한 큐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실행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른 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단계 피드백 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나 수업에서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5가지, 6가지 방식의 스케줄링을 얘기를 할 거고요.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스케줄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운영 체제에서는 여기 있는
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있는 그대로 구현한 스케줄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다른 고려사항들을 추가해가지고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5가지의 알고리즘은 매우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서 한번 꼭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맨 처음 있는 게 선입 선처리, 즉 First Come First Service, FC, FS라는 방식입니다. 즉 q 구현을 말 그대로 그냥 qu로 사용하면서 qu의 앞쪽에 있는 것을 다음번 CPU 사용으로 할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판단하는 스케줄러 알고리즘은 매우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즉 레디 qu만 구현을 잘 해놓았다면 그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데는 매우 단순하게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입 선처리 방식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CPU 사용을 뺏어내느냐에 있어 가지고 비선점 방식으로 뺏어냅니다. 그래서 선입 선처리 방식으로 레디 큐가 들어있으면은 CPU에서 실행되고 러닝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스케줄러가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 프로세스 CPU 실행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CPU 실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IO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스케줄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비선점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First Come First Service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CPU 입장에서 보면은 CPU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하지만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은 대기 시간이 레디 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CPU를 오래 사용하고 있다면 뒤에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스케줄링이 되어서 러닝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실행은 시작했지만 실제로 CPU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해가지고서 사실 CPU 입장에서 보더라도 진짜 복잡하게 이 FC, FS 스케줄링이 운영되면은 CPU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CPU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CPU만 쭉 실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CPU를 조금 사용하다가 IO를 조금 하고 또 CPU를 조금 사용하다가 IO를 하게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점이긴 하지만 그 프로세스 실행이 다 끝난 이후에 다음번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실행되다가 IO를 하게 되면 실행되던 프로세스는 웨이트 상태로 빠지게 되고 레디 큐에서 맨 앞에 있던 프로세스가 이제 스케줄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이럴 때 각 프로세스의 CPU 실행 시간보다는 IO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만약에 긴 이런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라면은 모든 프로세스가 조금 CPU를 사용하고 IO를 하고 또 조금 CPU를 사용하고 IO를 하다 보니까 레디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보다는 웨이트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웨이트 큐에는 프로세스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레디 큐에는 더 이상 CPU를 사용할 프로세스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는 CPU가 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First Come First Service 스케줄링 방식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로 좋지 않은 스케줄링 방식이 되는 것이고 또 시스템 입장에서도 모두 다 CPU만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이면 CPU를 100%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프로세스에서는 CPU 이용률조차도 즉 스루풋조차도 낮아지는 그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짐작해 볼 수도 있고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식이지만 앞에서 얘기한 스케줄링의 성능 기준에 보서는 사용자 입장이나 시스템 입장이나 스케줄링 성능은 과히 좋지 않은 스케줄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가장 초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뭔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것조차도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된다는 거죠. 대신 그 운영체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제 단순히 개념적으로 그 선입선출이 first come first service 스케줄링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은 실제 우리가 코드를 구현을 해가지고서 운영체제의 스케줄링의 그 알고리즘 모듈에다가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것이죠. 사실 프로그램만 만드는 것도 이런 스케줄링 프로그램 모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걸 실제 동작하고 있는 운영체제에다 끼워 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 됩니다. 또 위험한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대충 어떤 성능을 내는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의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한다면 이 그림이 동작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가지고서 이런 스케줄링 방식은 이러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상적으로 스케줄링을 돌려보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3개의 프로세스가 있다. 그리고 이 3개의 프로세스는 CPU를 이만큼씩 사용한다. 뭐 여기에 단위 시간은 뭐 꼭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뭐 초로 정해도 되고 밀리세컨드로 정해도 되고 상관없겠습니다. 이만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first come first served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면은 이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어떻게 프로세스들을 어떤 순서로 실행을 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타임라인이고요. 이쪽 가로로 길게 있는 게 타임라인이고 이 타임라인상에서 P1 프로세스가 스케줄링되고 P1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 P2, P3 이렇게 스케줄링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 컴퓨터 쪽 용어에서는 간트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간트 차트는 이 스케줄링만 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방식, 즉 시간의 흐름이 있고 이 시간의 흐름상에 각각의 요소들이 얼마만큼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구성 요소를 이렇게 각 부분의 크기로 쪼개서 나타내는 것, 이것을 간트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간트 차트로 그리면 각 이 시간선상에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만큼 CPU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스케줄링의 결과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간단한 예인데 이 간트 차트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3개가 있을 때 first come first service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3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first come first service니까 먼저 도착한 순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3개가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동시에 동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 구현할 때는 queue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queue가 P1, P2, P3로서 queue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스케줄링은 어떻게 되냐? P1, P2, P3 순서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먼저 P1이 실행을 하고 그래서 CPU의 영인 시간은 P1이 먼저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non-preemptive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P1이 자기가 쓰고 싶은 CPU 시간인 24를 다 쓸 동안 다른 스케줄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쭉 24시간 동안 다 쓰고 24라는 단위 시간 동안 다 쓰고 이게 끝나면 다시 스케줄링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Q의 맨 앞에 있는 것은 이제 P1은 실행이 되고 나갔으니까 P2가 맨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인 시간부터 P2는 3인 시간을 써야 되니까 27까지의 시간 동안 P2가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2가 끝나면 이제 Q에는 P3만 남아있으니까 27인 시간으로부터 30인 시간까지 P3가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고 실제로는 동시에 도착을 했지만 Q에 들어오는 순서는 1, 2, 3 순서라면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링의 동작을 이런 시뮬레이션, 간트 차트를 통한 시뮬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느냐라는 것은 이것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 스루풋, CPU 유틸라이제이션, 응답 시간,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 같은 경우는
온통 CPU만 실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루풋이나 CPU 유틸라이제이션 입장에서 보면 100% CPU를 유틸라이제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CPU 측면에서는 성능을 얘기할 수 없고 이제 응답 시간, 대기 시간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분석해 보는 겁니다. 즉 P1이라는 프로세스는 대기 시간이 얼마가 됐느냐? P1은 큐에 맨 처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대기 시간 전혀 없이 CPU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P1의 대기 시간 0이 되는 것이고 P2는 실제로 도착은 똑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큐에서 밀렸기 때문에 P1이 24만큼 끝날 때까지 자기는 실행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P2의 대기 시간은 0에서 24까지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돼 가지고 P2의 총 실행 시간은 3인 실행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3만 실행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0에서부터 24까지 기다리고 3을 실행하는, 즉 27이 P2의 총 실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3는 역시 도착은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0부터 도착을 했는데 Q에 밀려가지고서 24 또 3만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27만큼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P3의 총 실행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 27 더하기 자기의 실행 시간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성능 기준 중에서 대기 시간만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대기 시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스케줄링의 성능을 얘기할 때 전체 시스템, 전체 프로세스 입장에서의 평균 대기 시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눠보면 17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같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지만 도착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역시 이 경우도 실제 프로세스의 도착 실행 시간은 똑같은데 큐에 들어온 순서가 P2, P3, P1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다면 이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케줄링이 되는 것이죠. P2가 먼저 스케줄링 되고 P3가 다음에 스케줄링 되고 그 다음에 P1이 스케줄링 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대기 시간이 앞에하고는 좀 다른 분포로 가지게 되는 거죠. P1은 이만큼 즉 6인 만큼 기다린 후에 P1이 실행되는 것이고 P2는 기다림이 없는 것이고 P3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링이 되었을 때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보면 3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한 것과 뒤에서 한 것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는데 큐가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주게 되는 것이죠. 전체 실행 시간, 즉 CPU 입장의 스루풋은 같지만 각 프로세스가 느끼는 스케줄링의 품질인 대기 시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4라는 스케줄링은 같은 프로세스라도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런 스케줄링 품질이 많이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이 대기 시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은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는 shortest job first, 즉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은 이제 어떻게 스케줄링 하느냐면은 P4 비슷하게 가장은 아니지만 간단한 그냥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P4에서는 여기에서처럼 긴 놈이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나온 놈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스케줄링 품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연히 큐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즉 짧은 놈들이 먼저 들어갔을 때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똑같이 도착한 대로 큐에 넣되 나중에 꺼낼 때는 단순히 큐에 들어온 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이런 순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즉 짧은 실행 시간을 가진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시켜 주면은 전체 CPU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스루풋을 내고는 있지만 각 프로세스 입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짧아지는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관찰, 인투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인투이션을 도입해 가지고서 제안한 스케줄링이 shortest job first입니다. 말 그대로 레디큐에서 다음번 CPU를 사용할 프로세서를 선택을 할 때 들어온 순서와 관계없이 좀 더 짧게 CPU를 쓸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단 작업 우선이라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CPU 실행할 시간들이 모든 프로세스에 동일하다면 당연히 first come first served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스케줄링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유추해 볼 수도 있듯이 대기 시간 측면에서 프로세스가 대기하는 스케줄링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
시간 측면에서 꽤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최적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즉 대기 시간 측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더라도 이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알고리즘에서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각 프로세스의 다음번 CPU 실행 시간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 실행 시간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스케줄링이 동작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가 다음번 CPU를 실행할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그 예측하는 결과를 가지고서 짧은 시간을 선택하는 구현 방식을 채택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4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동시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다음번 CPU 실행 시간이 이렇게 6873으로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들이 얼마만큼 CPU를 사용할지 이렇게 미리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현에서는 바로 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일단은 주어진 값을 가지고 간트 차트를 그려보면 4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실행 시간이 짧은 P4가 맨 먼저 스케줄링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P1, 다음 짧은 실행 시간인 P1, 그 다음은 P3, 그 다음 제일 긴 실행 시간을 가진 P2가 이렇게 실행되는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각각은 P4는 0, P1은 3, P3는 3, 6 해서 9, P2는 16이라는 대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기 시간을 구해보면 7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 스케줄링을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FCFS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게 된다면 간트 차트는 그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Q에 1, 2, 3, 4의 순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6 먼저 실행되고 8, 7, 3 이렇게 실행될 겁니다. 그럴 때 각 프로세스가 대기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보면 10.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지만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을 했을 때보다 더 긴 시간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4가지 그 프로세스를 순서를 섞어서 스케줄링 한다 할지라도 대기 시간 측면에서는 7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은 각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을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이상적인 스케줄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다음번 CPU를 실행할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구현이 어렵고요. 예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에서 기본이 되는 원칙은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직전에 이 프로세스가 3이라는 시간을 실행하고 웨이팅을 하고 돌아왔다라면 이번에도 3이라는 시간을 실행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단순히 이전에 한 번 실행한 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미래의 예측 시간이 또 조금 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프로세스가 CPU를 실행하다가 또 웨이트를 하다가 CPU를 실행하다가 웨이트를 하다가 여러 번 반복이 됐을 텐데 그것들의 전체적인 평균, 과거에 실행된 거의 평균을 이용해서 다음번을 예측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한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CPU 실행 시간이란 것이 어쩔 때는 3, 어쩔 때는 10, 어쩔 때는 5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으니까 이전에 한 번 실행한 것만 가지고 예측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평균을 가지고 예측하는 게 좀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CPU를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는 아주 먼 과거에 사용했던 그 값보다는
최근에 사용했던 값과 유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직관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단순히 산술 평균을 내기보다는 좀 직전에 했던 것들에 좀 더 가중치를 높게 주고 먼 과거에 냈던 것들은 가중치를 낮게 주는 그런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을 구하면은 이후에 이번에 CPU를 사용할 시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렇게 짐작이 아니라 수학적인 분석과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의 어떤 통계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 이 그림에 우리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조금 나오기 힘든 복잡한 수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이 어떤 그 바로 다음번에 실행할 시간 타우라는 값을 예측값을 내는데 그 타우 예측값을 계산을 할 때 이전에 실행한 것들의 실행 시간을 쭉 모아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즉 그러면 이제 n으로 나눠주는 게 산술 평균인데 이 경우는 n으로 단순히 나눈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n 값에는 가중치를 좀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거는 가중치를 좀 더 낮게 주고 맨 뒤에 있던 것들은 더 가중치를 낮게 주는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은 값을 지수로 하게 되면 이 값이 가장 크고 이쪽 값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되 가까운 쪽에다가 가중치를 높게 주고 먼 쪽에는 가중치를 낮게 주는 이런 가중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중 평균을 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어떤 확률값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을 이용해서 이것들의 지수를 만들어 줌으로써 가중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의 수식을 써서 다음번 실행할 시간을 예측하게 되면 비교적 실제 이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과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인위적으로 그 프로세스의 다음번 실행 시간을 우리가 엉뚱하게 만들게 되면은 절대 그 같은 값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의 실행 시간이 미래의 실행 시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가중 평균을 냈을 때 실행 시간 예측이 보다 정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각 스케줄링 타임마다 실제 실행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에는 6만큼 실행되고 이 타임에는 4만큼 실행되고 이 타임에는 또 6만큼 4만큼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실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실제 실행 시간이 아니라 이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예측을 하게 되면 이 곡선으로 표시된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실제 실행된 시간에 딱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것과 근접한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뭔가 알고리즘을 계산할 때 미래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한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 보통 과거를 기반으로 할 때는 이전에 한 번 혹은 이전에 있던 것을 평균 내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평균을 내더라도 가까운 과거를 좀 더 가중치를 주는 이런 식의 평균을 내게 되면은 미래의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최단자가 우선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선입 선출 방식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대기 시간을 최적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CPU를 획득하는 방식은 비선점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CPU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 프로세스가 종료하거나 웨이팅 상태로 빠지기 전에는 스케줄링이 일어나지 않고 현재 CPU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웨이팅 상태가 됐을 때 큐에 있는 것 중에서 다음번 실행 시간이 짧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shortest first 최단자가 우선 스케줄링은 우리가 선점형 방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웨이팅 상태로 빠졌을 때 그때만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세스가
레디큐에 들어올 때마다 스케줄링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CPU를 실행하고 있는 것보다 레디큐에 있는 것이 뭔가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라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러닝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CPU한테 할당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제 근거에서 하냐면은 레디큐에 있는 것들은 다음번 실행할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자기가 실행되고 있다가 남은 실행 시간, 즉 원래 10만큼의 CPU 실행 시간이 필요해서 자기가 CPU를 할당을 받았는데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갈 때 자기는 6만큼 실행했다면 남은 시간이 4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4라는 시간과 새로 들어온 프로세스의 앞으로 실행할 시간을 비교해서 더 짧은 놈을 CPU에 할당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선점형과 비선점형의 특성을 얘기할 때 선점형 방식으로 CPU를 강제로 뺏어내게 되면은 프로세스의 평균적인 응답 시간이 더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쇼티스트 퍼스트 알고리즘도 선점형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조금 더 대기 시간을 짧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간트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선점형인 쇼티스트 퍼스트 스케줄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4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각 프로세스가 CPU를 실행할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예측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4개가 동시에 도착했다고 이제 전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착 시간이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프로세스 실행되고 있는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비선점형 방식이었으면은 다른 프로세스 동작하더라도 실행되고 있던 것들은 계속 실행을 마치고 다음 프로세스가 스케줄이 됐는데 이 선점형 방식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0인 시간에는 프로세스 P1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0인 시간에. 그러니까 뭐 자기가 경쟁할 프로세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8인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뭐 더 짧은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필요 없이 8인 시간만큼 CPU를 사용하도록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비선점형 방식이 아니라 선점형 방식이기 때문에 1인 시간에 여기 1인 시간에 P2가 도착을 하는데 P2는 4만큼의 실행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선점형 방식을 적용을 해서 선점형 방식을 적용을 해서 P1이 실행하고 남은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P2의 실행 시간을 비교한 겁니다. 즉 P1은 0부터 실행해서 1만큼 지났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7이 된 거죠. 바로 그 7인 시간과 4인 시간, P2의 4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4가 더 짧기 때문에 7 다 기다리고 4를 실행시켜주기보다는 4를 먼저 시행시켜주는 것이 대기 시간을 짧게 해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현재 실행되고 있는 P1을 프리엠프트 선점해버리고 P2한테 CPU를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P2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P1은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선점형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2가 이제 실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또 P3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행 시간이 9죠. 자, 2라는 시간이 됐을 때 CPU를 실행하고 있는 P2는 1만큼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3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가 9니까 이건 더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점이 되지 않고 실행되고 있던 P2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또 다른 프로세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3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P2는 이제 1부터 해서 2만큼의 시간을 실행했기 때문에 2가 남은 게 되는 거고 P4는 새로 들어와서 5라는 시간을 필요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간이 남은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계속 P2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2는 앞으로 더 이제 도착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4만큼을 다 실행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라는 시간에서는 다시 이제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아있는 것은 P1과 P3와 P4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P1은 8인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1만큼 실행했기 때문에 7인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7과 9와 5를 비교했을 때 P4가 제일 짧기 때문에 이제 P4가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새로 도착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비선점형 방식처럼 P4가 5만큼의 시간을 실행하고 끝나면은 이때 다시 남은 시간 P1이 7 남았고 P3가 9 남았기 때문에 P1이 그 다음에 실행되고 그 끝나면은 P3가 실행되는 이런 간트 차트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평균 대기 시간이 6.5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도착을 똑같이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선점을 하지 않고 비선점형 방식으로 동작을 했다라면 이것들의 평균 대기 시간은 7.75라는 시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간트 차트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쇼티스트 퍼스트 스케줄링이 원래 대기 시간이 최적화된 알고리즘이지만 이것을 선점형으로 바꾸게 되면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스케줄링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이제 정책에서 기반했냐면은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CPU를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시스템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케줄링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컴퓨터 시스템에는 많은 수의 프로세스들이 동작을 하는데 그 모든 프로세스가 동일한 어떤 긴급도와 또는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지 않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는 좀 더 빨리 응답을 줘야 되고 또 어떤 프로세스는 응답은 빨리 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실행한 사람 혹은 그것의 어떤 작업의 그 결과가 이 컴퓨터 시스템 혹은 그것을 실행시킨 사람에게 매우 중요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더 먼저 CPU를 할당을 해서 실행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앞에서 봤던 선입 선출이나 또는 최단 작업 우선처럼 CPU 실행 시간 혹은 도착 시간만 가지고서 CPU를 할당해주는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어떤 중요도를 가진가를 판단을 해서 중요도가 좀 높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이런 정책이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priority라고 하는 어떤 값을 매겨두고 이 우선순위 값이 높은 프로세스를 레디큐에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고 여기서 소개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스케줄 알고리즘에서는 그 방법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각각의 운영체제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은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스케줄링이었습니다. 바로 그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다음번 CPU 실행할 시간이 짧은 놈한테 높은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인데 그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방법이 다음번 CPU 실행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스케줄링 방법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한 스케줄링 방법을 일반적인 걸 얘기하지만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거냐라는 것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매기더라도 선점형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웨이팅 상태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비선점형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나 선점형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했을 때 보다 더 응답 시간에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프로세스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할당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모든 프로세스는 상당히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CPU를 이용해서 자기 실행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한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겠습니다. 즉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를 할지라도 결국은 CPU를 차지해서 자기 실행을 마쳐야 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된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기계적으로 우선순위만 이용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새로 도착하는 프로세스들이
자기보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높을 때 그 낮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는 CPU를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 무한히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실행을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순위의 스케줄링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 무한 대기 혹은 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피니트 블로킹 스타베이션, 굶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스케줄링에서 이런 이제 무한 대기나 기아를 방지하는 가장 또 보편적인 방식이 에이징이라는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그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낮다라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레디 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시간만큼은 우선순위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것을 우대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디 큐에서 오래되면은 우선순위를 높여줌으로 해서 이후에 조금 높은 우선순위의 우선순위의 프로세스가 도착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프로세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결국은 CPU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라도 끝까지 CPU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개의 프로세스가 주어졌고요. 각각의 CPU를 실행하는 시간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이런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낮은 값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우리는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프로세스는 동시에 같은 0인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시에 도착했지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P2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1만큼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끝나면 4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P5가 실행되고, 다음번 우선순위 높은 P1, 그 다음에 P3, P4의 순서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간트 차트도 그려졌는데요. 이것들의 평균 대기 시간은 0, 얘는 5는 1, P1은 6, P3는 16 이렇게 해서 평균 대기 시간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지금 비선저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한 칼럼을 더 둬서 도착 시간을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이고, 도착 시간을 1, 2, 5, 7 이렇게 준 다음에 선저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도착했을 때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보다 높으냐 낮느냐에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는 비록 간단하지만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선저면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게 될 알고리즘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체제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멀티태스킹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케줄링이 그 멀티태스킹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가 동작하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잘게 쪼개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웨이트나 또는 레디 상태로 바꿔주고 레디 큐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CPU한테 할당해주는 이런 방식의 스케줄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시분할이라는 것이고요. CPU의 시간을 잘게 쪼개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시분할 스케줄링을 하더라도 앞에서 봤던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레디 큐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레디 큐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할 거냐에는 특별한 규칙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P4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으로 P4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다음번 프로세스를 이렇게 할당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기본적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더 부과해서 스케줄링을 하면 조금 더 다른 특성의 스케줄링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인 타임 쉐어링 방식의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레디 큐를
레디큐의 P4 큐를 원형으로 만들어 두고 CPU 시간은 타임 슬라이스 혹은 타임 퀀텀이라는 것으로서 분할을 한 후에 그 타임 퀀텀마다 CPU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번갈아 가면서 할당을 해주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 슬라이스마다 새롭게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타이머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고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면 스케줄러가 동작을 해서 다음번 프로세스를 CPU한테 할당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시분할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뭐냐? 모든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응답 시간이라는 것과 대기 시간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응답 시간은 맨 첫 번째 그 프로그램이 CPU를 차지하는 그때까지 시간이 되는 것이고, 대기 시간은 이 스케줄 어떤 프로세스의 실행이 다 끝날 때까지 레디큐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의 총 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shortest job first는 그 대기 시간을 가장 짧게 해주는 최적인 알고리즘이지만 응답 시간은 라운드 로빈보다는 더 길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 타임 슬라이스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 시간은 라운드 로빈이 더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타임 쉐어링 방식의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점형 방식의 스케줄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고 싶은 만큼 웨이트에 빠질 때까지 그냥 막연히 놔둔 상태에서는 타임 쉐어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 쉐어링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선점형으로 스케줄링을 한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도 우리가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그 동작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예에서는 이제 CPU의 시간을, 즉 타임 슬라이스, 타임 퀀텀을 4로 쪼개서 쓰고 있다라는 라운드 로빈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는 이만큼의 CPU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라운드 로빙을 하게 되면은 일단 3개는 특별한 우선순위 없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동시에 도착했지만 P4Q에 1, 2, 3 순서대로 들어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P1이 CPU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실행을 하는데 원래는 24만큼 실행해야 되지만 여기서 타임 퀀텀, 타임 슬라이스가 4이기 때문에 4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고 강제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CPU를 실행하는 동작은 멈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스케줄러가 다시 동작해서 다음번 프로세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선택하는 것은 단순하게 P4 방식으로 하는 간단한 라운드 로빙이기 때문에 P2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P2는 3만큼 실행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타임 퀀텀이 4인데 P2가 실행할 시간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4만큼 그냥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P2가 끝나게 되면 이때는 타임 퀀텀이 다 지나지 않았더라도 스케줄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CPU를 1만큼 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시간이 P2가 실행을 해서 7인 시간이 되면 다음번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은 P3가 되는 겁니다. 이때 P1이 선택되지 않는 이유는 라운드 로빙 방식이기 때문에 P1이 실행했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맨 뒤쪽 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P3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3도 실행을 시작하는데 타임 퀀텀보다 더 작은 시간만큼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3인 시간이 지난 후에 10인 시간에서 다음번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워낙 우리 간단한 얘기니까 이제는 이제 P1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P1이 선택되는 것이고 P1이 선택돼서 사실 계속해서 이제 남은 거는 P1밖에 없기 때문에 P1이 계속 실행되는 것이지만 우리 간트 차트를 그릴 때는 중간중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만큼의 타임 퀀텀이 지나면 다시 한번 스케줄러가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그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P1 프로세스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4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또 P1이 선택되고 또 4만큼의 시간이 됐을 때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데 또 P1이 선택되고 이런 식으로 P1이 끝까지 쭉 실행되는 모습으로 간트 차트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운드 로빙은 타임 쉐어링 알고리즘의 가장 간단한
형태인 것이고, 현재 들어온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그냥 P4 라운드 로빈 큐로 만들어 놓고 타임 퀀텀마다 번갈아 가면서 스케줄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대기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에서는 타임 쉐어링이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동작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한 가지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임 퀀텀, 타임 슬라이스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즉 라운드 로빙을 하더라도 타임 퀀텀을 얼마만큼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스케줄링은 아주 다른 결과를 나타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스케줄링을 할 때 타임 퀀텀이 4가 아니라 2라고 만들게 되면 여기 P1이 2만큼 실행하고 멈추고 P2가 실행을 하고 3이 아니라 2만큼 실행한 상태에서 다음번 넘겨주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기 시간 같은 스케줄링 어떤 성능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타임 쉐어링 스케줄링을 이해할 때는 타임 퀀텀 크기가 이 스케줄링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임 슬라이스가 매우 크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first come first served 스케줄링과 같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스케줄링에서 타임 퀀텀이 24보다 더 큰, 예를 들어 3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간트 차트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타임 퀀텀이 30이라면 이것은 P1 24 실행하고 그 다음에 3 실행하고 3 실행하는 P4 first come first served 알고리즘과 똑같은 동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퀀텀이 매우 크다면은 FC, FS 스케줄링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응답 시간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타임 퀀텀의 크기가 매우 작고 거기서 n개의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고 있다면 n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는 CPU 자체가 n개 존재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타임 슬라이스의 크기를 작게 해야지 라운드 로빈 멀티태스킹의 원래 목적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면서 응답 시간이 빨라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타임 퀀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템을 보시게 되면 타임 퀀텀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일단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니까 프로세스의 응답성이 좋아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체 총 실행 시간은, 각 프로세스의 총 실행 시간은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타임 퀀텀이 작아져 가지고 스케줄링 빈도가 높아지면 프로세스만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오버헤드, 스케줄러라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오버헤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반적으로는 실행 시간이 더 커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 쉐어링하는 라운드 로빙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타임 퀀텀의 크기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잘 하려면은 여러 가지 통계적 데이터나 또는 수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해야 되겠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간혹 경험적인 수치로서 이 값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링에서 타임 퀀텀도 그동안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스케줄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어떤 프로세스들이 다음번 CPU를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겠죠. 다음번 익스큐션 시간, 그 시간에 한 80% 정도로 타임 퀀텀의 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PU의 다음 실행 시간은 그 프로세스의 전체 실행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다가 웨이트 하다가 다시 사용하다가 하는 이런 어떤 실행의 간격에서의 실행 시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는 것은 이런 오버헤드를 크게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이 응답 시간이 좋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좋은 스케줄링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들이 한 번에 실행하는 CPU 실행 단위들을 쭉 모아서 평균을 냈을 때 그것의 80% 정도보다 크게 그 정도로 하게 되면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운영 체제에서 이 타임 쉐어링 할 때 타임 슬라이스는 수 밀리세컨드에서 수십 밀리세컨드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단계 큐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도입된 배경에는 앞에서 우선순위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다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주어서 스케줄링 해야지 보다 합리적인 CPU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단순히 긴급도와 중요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스케줄링 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입력했을 때 응답 시간이 빠르게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반면에, 또는 응답 시간은 빠르지 않아도 되는데 CPU를 좀 진득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즉 선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보장해주는 이런 스케줄링이 더 적합한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중요도, 긴급도 뿐만 아니라 어떤 스케줄링이 더 잘 맞냐, 자기한테 적합한 스케줄링이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프로세스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식의 스케줄링만 적용했을 때 일부 프로세스들은 좋은 스케줄링 성능을 내지만 또 다른 프로세스들은 자기한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스케줄링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줄링 방식이 있는데 레디큐를 하나로 두지 않고 여러 개의 레디큐로 둔 다음에 각각의 레디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케줄링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단계 큐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면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동작하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에 대해 가지고서 레디큐를 다르게 두는 것입니다.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화면 터미널에서 사용자 응답을 받고 빨리 그 사용자의 어떤 입력을 받고 빨리 응답을 해야 되니까 응답 시간이 최적화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사용자한테 빠르게 응답을 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자기가 수행되는 시간만 빨리 끝나면 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중간중간 길어지는 라운드 로빈 대신에 FIFO 방식으로 non-preemptive하게 비선점 방식으로 동작하는 first come, first served 이런 스케줄링이 더 적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큐를 두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을 담는 레디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담는 레디큐를 따로 유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CPU가 두 개가 있다라면 이렇게 큐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서 스케줄을 따로 하면 될 텐데 어차피 또 CPU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큐에 있는 것들끼리도 또 스케줄링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이 다른 것들을 다른 큐로 묶어두되 또 그 큐들 사이에서의 스케줄링은 또 어떤 일관된 정책이 하나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치 라운드 로빙처럼 큐들 사이에 스케줄링을 하는데 각 큐들에게 할당된 타임 슬라이스의 크기를 어떤 우선순위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포그라운드에게는 80%, 백그라운드는 20%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그라운드든 백그라운드든 여러 개의 큐가 있더라도 한 번에는 한 프로세스만 이제 실행이 되는데 포그라운드 큐에 들어있는 프로세스들이 보다 더 CPU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단계 큐 스케줄링 방법에서 약간 파생된 것으로서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또 이제 추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케줄링이 적용되도록 큐를 여러 개 둔다라고 했는데 또 실제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프로세스가 현재 포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순간이 되면은 사용자 입력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계산만 하게 되는 백그라운드로서 동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이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하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에 적합한 스케줄링 특성도 프로세스가 실행됨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이 다단계 피드백 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큐에 있던 프로세스가 일단 스케줄링 된 이후에 다음번 큐로 들어갈 때 자기가 원래 나왔던 큐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 프로세스의 다음번 스케줄링 특성에 따라서 다른 큐로 들어갈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스케줄링이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행복하게 이 시스템이 아주 만족스럽게 스케줄링을 하기에는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수업을 통해 소개한 5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 다단계 피드백 큐가 가장 복잡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고, 이런 형태의 스케줄링이 실제 운영체제의 스케줄러에는 적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살펴보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에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이 5가지로 모두 다 충족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터넷 자료나 다른 데를 다 찾아보면 기본적인 스케줄링 원리로서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고, 더군다나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것의 한 가지 또는 맨 마지막에 있는 다단계 피드백 큐라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다 더 복잡하게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 전체를 소개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타임 쉐어링 기반의 라운드 로빙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각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 위에 피드백 큐를 둔다거나 하는 또는 또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할당하느냐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 이런 등등으로서 실제 구현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리눅스에 구현되어 있는 실제 스케줄러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요. 리눅스 스케줄러를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 O1 스케줄러라는 것과 CFS 스케줄러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될 겁니다. 이건 두 개가 동시에 쓰이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 적혀진 바와 같이 커널 2.6 버전 이전에는 O1 스케줄러라는 이름의 스케줄러가 구현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Completely Fair 스케줄러, 그래서 완전 공정 스케줄러, 완전 평등 스케줄러,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스케줄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O1 스케줄러나 CFS 스케줄러나 라운드 로빙, 타임 쉐어링을 하는 라운드 로빙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타임 쉐어링, 타임 슬라이스가 지나면은 강제적으로 프로세스를 뺏어내는 선점형 방식으로 스케줄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인데, 사실 둘 다 똑같은 방식인데 왜 다르게 되느냐, 이 가장 큰 차이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 CPU 스케줄링을 부여하느냐, 이게 약간 다릅니다. 즉 리눅스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nice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리눅스의 명령어에 보면은 nice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그게 우선순위를 변경한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에 같이 연관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nice 값이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nice 값에 따라 가지고서 선택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만 타임 슬라이스를 서로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는 타임 슬라이스 자체를 좀 크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냥 간단히만 봤던 라운드 로빙 스케줄링에서는 타임 슬라이스가 항상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것 자체를 다르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O1 스케줄러와 CFS라는 최근의 스케줄러에서의 큰 차이는, O1 스케줄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임 크기를 고정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선순위 가장 높은 거는 타임 퀀텀을 10, 그 다음에 낮은 거는 9, 그 다음에 낮은 거는 8,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CFS 스케줄러는 고정적인
타임 슬라이스를 정해준 게 아니라 비율만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이라는 비율의 타임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에 20%, 그 다음 높은 것에 15%, 이런 식으로 비율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타임 퀀텀의 크기는 이게 스케줄링이 될 때 현재 이 스케줄링 되는 상황에서 모든 우선순위의 프로세스 다 있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운영체제 시스템에 프로세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떤 우선순위의 프로세스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그때 확인을 해 가지고서 실제로 타임 퀀텀 크기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 가장 큰 차이고요. 결과적으로는 O1 스케줄러의 특징은 단순한 스케줄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1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비고 표현에서 상수 복잡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스케줄러라면 레디큐의 프로세스 개수가 많아지면 그것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서 하나를 선택하고 해야 되니까 프로세스의 개수만큼 스케줄러가 동작하는 시간이 스케줄링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O1 스케줄러는 어떤 구현 방식을 간단하게 해서 프로세스의 개수 상관없이 동일한 스케줄링 시간이 들게 했다라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주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동작할 때 이 다양한 프로세스들에 대해 가지고서 모두 다 만족스러운 어떤 응답 시간이 매우 빠른 프로세스에게 그에 상응하는 항상 빠른 응답 시간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한 게 CFS이고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평등하다고 했는데 모든 프로세스가 그냥 기계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서 각 프로세스의 어떤 우선순위에 부합을 해서 그것들을 고려한 가장 공정한, 가장 평등한 스케줄링을 한다라고 이제 표명을 한 스케줄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프로세스에게 만족스러운 스케줄링 결과를 내주는 스케줄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커널 이후에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골격은 CFS 알고리즘을 따르는 스케줄러가 리눅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복잡한 실제 스케줄러 구조가 됐는데요. 앞에서 배운 것을 다시 이제 상기해 보자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운영 체제의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대부분의 근본은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하고 타임 쉐어링을 하는 선점형 스케줄러라는 것이 대부분의 운영 체제의 기본 방식이 되겠습니다.